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화제가 쏠리는 요즘인데요. 북한에서는 김주애의 존재뿐 아니라 김주애의 스타일링 역시 화제라고 합니다. 긴 웨이브, 그리고 수탉머리가 특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는데요. 왜 김여정은 백두혈통인데도 이런 헤어스타일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타일링 하나로도 북한의 권력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소희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어릴 때부터 머리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기능공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미용사는 그래도 밥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꽤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재능이 좀 있었는지 미용사 시험도 한 번에 통과했고, 저는 차근차근 제 미용사 자격의 급수를 높여가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평양에서 꽤 잘 나가는 미용사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잡기 위해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며 미용 기술을 배워오며 열과 성을 다해 일했는데요. 전 이렇게 열심히 산 대가로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이부에서 절 찾아온 거예요.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제게 보이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박소희 동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소. 김여정 제1부부장 동지의 전담 미용사로 발탁되었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이자 위대한 수령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 아니겠어요? 제가 그분의 머리를 만진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김여정이 일정을 시작하기 전 자택에 들러 머리를 만져주면 되는 것이 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출세길이 열렸구나 싶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김여정 동지의 관저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죠. 신분증 검사를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분을 뵙게 되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꽤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박소희 동무군요. 잘 부탁해요.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그분의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빗을 떨어뜨릴 뻔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분의 머리카락은 까맣고 부드러웠습니다. 소희 동무, 솜씨가 좋네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나도 이제 잘 나가는구나 싶었죠. 마치 제가 북한 최고 권력층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김여정의 관저로 향했습니다. 그분의 일정에 맞춰 머리를 손질해드려야 하다 보니 때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대기하기도 했죠. 힘들었지만 전혀 불평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니.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저 평범한 미용사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저를 부러워하는 눈치였죠. 소희 동무, 김여정 부부장님은 어떠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는 게 은근히 즐거웠어요. 김여정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저는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가끔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도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내가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잘못하면 어떡하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김여정 동지의 머리 스타일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했죠. 김여정이 제 제안을 받아들일 때마다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김여정은 대부분 제 의견을 따라줬고 별달리 요구하는 바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제게 특별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동무,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특별히 신경 써서 머리를 해주세요. 저는 밤새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들을 골라놓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연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여정의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소희 동무. 오늘 행사에서 내가 제일 빛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TV에서 김여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기 빛나는 그분의 머리를 내가 손질했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데 전 그때 잠깐 저 김씨 일가의 일원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곧 나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각이요. 곧 닥칠 일도 모른 채 그때의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성공한 미용사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처음은 그냥 새로운 환경이 가져다 준 변화에 적응하기 바빴고 내가 모나된 듯한 느낌으로 사느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김여정 부부장님의 일정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휴식을 취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는 TV에서 중요한 행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참석하신 행사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김여정 부부장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였는데 아주 뒤쪽에 서 계셨어요. 전에는 항상 최고령도자 동지 옆에 계셨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현송월보다도 한참 뒤에 있는 걸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상하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게 공식 행사에서 김여정 부부장님의 모습을 찾는 게 제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분을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점점 더 뒤로, 더 구석으로 밀려나고 계셨거든요. 김여정 부부장님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점점 어두워지셨죠. 머리를 손질해 드릴 때면 그분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은 눈가가 붉어져 있기도 했고요. 부부장님, 괜찮으세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여쭤봤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실 뿐이었죠. 괜찮아요. 소위 동무.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북한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 위치에서 감히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V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죠. 최고령도자 동지 옆에 어린 소녀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저 아이가 누구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김주애님을 모르세요? 최고령도자 동지의 딸이에요. 김주애.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그 후로 김주애의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수탉머리라고 하던가요? 긴 머리카락을 반만 묶어 올리고 나머지는 풀어내린 스타일이었죠. 북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런 머리도 해도 되나? 의아함이 들었지만 곧 웃음이 터졌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최고령도자 동지의 딸인데. 그리고 그 머리 모양은 순식간에 평양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땅에서 그 수탉머리를 금지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백두혈통만이 그런 머리 모양을 할 수 있다. 는 거였어요. 다른 인민들은 저런 남조선 문화에 물든 괴뢰들의 머리 모양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찾아와서 나도 리설주와 김주애처럼 물결머리를 해달라, 수탉머리를 해달라 요구가 많았습니다. 돈을 벌려면 그 머리 모양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 몰래 해주고 돈을 받았죠. 그러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여정 부부장님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이 변화에 대해, 이런 인민들의 유행에 대해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김여정은 말이 없고 늘 슬퍼 보였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주제에 괜히 입을 놀렸다가는 좋은 꼴 보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어느 날 김여정 부부장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소희동무,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나 좀 달라 보이고 싶어요. 새로운 머리 모양은 없을까요? 그 말씀에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김주애의 수탉머리가 떠올랐죠. 하지만 그걸 제안해도 될까?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부부장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머리 모양이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여정 부부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았죠. 그래요? 어떤 머리 모양인데요? 저는 김주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수탉머리 스타일을 설명해 드렸어요. 김여정 부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저는 김여정 부부장님의 머리를 수탉머리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물결 모양을 내는 기계도 챙기고 반짝이는 머리핀도 새로 구입해요. 그리고 일정이 있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김여정 부부장님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다른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니 더 일찍 움직였어야 하거든요. 거울 앞에 앉아 계신 부부장님을 보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켰죠. 부부장님, 준비되셨나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머리카락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수탉머리 스타일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세요, 부부장님? 마침내 작업을 마치고 거울을 건네드렸어요. 김여정 부부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셨죠.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멋지네요, 소희 동무. 이런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부장님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비원들이 들이닥쳤죠. 박소희 동무, 즉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을 따라갔어요. 김여정 부부장님의 관저로 향하는 길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여정 부부장님이 울부짖으며 물건들을 던지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부부장님,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김여정 부부장님의 눈이 제게 꽂혔죠. 그 눈빛에서 광기가 느껴졌어요. 순식간이었어요. 부부장님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죠. 날카로운 손톱이 두피를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아픔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죠. 이 배신자야. 부부장님의 고함 소리에 귀가 멍멍해졌어요.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그분의 거친 숨결이 느껴졌죠. 술 냄새. 평소에 품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너도 김주의 편이었어. 나를 조롱하려고 이런 머리를 해준 거야? 소나귀 힘이 더 세졌어요.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것 같았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파요, 부부장님. 제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부부장님의 힘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부부장님, 제발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부장님의 다른 손이 제 뺨을 후려쳤거든요. 닥쳐. 내가 무슨 일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 부부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부짖는 것 같았죠. 내가 이런 머리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말끝이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부부장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저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단지 부부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도 흐느낌 섞인 채였어요. 부부장님의 소나귀 힘이 조금 풀어졌죠. 천천히 저를 놓아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넌 모르겠지. 부부장님이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두가 나를 비웃었어. 심지어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도. 부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고문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보였죠. 김주애를 따라하려 들다니 내 주제를 알아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최고령도자의 질책? 그건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부부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부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만 부부장님은 제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죠. 마치 죽은 사람의 눈 같았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넌 이제 썩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부부장님은 휘청거리며 방을 나가셨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뺨은 아직도 얼얼했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죄책감, 두려움,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제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나의 끝인 걸까요? 방 안에 혼자 남은 채 저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의 분노를 산 미용사. 그 끝이 어떨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여정 부부장님의 분노에 찬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죠. 난 단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저는 항상 충성을 다해 일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관저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죠.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박소희 동무, 더 이상 이곳에 올 필요 없습니다. 동무의 미용실로 돌아가서 그냥 죽은 듯이 사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죠. 미용실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오늘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밤에는 김여정 부부장님의 분노에 찬 얼굴이 악몽처럼 나타났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미용실을 나섰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죠. 어느새 제 발걸음은 저를 김여정 부부장님의 관저 근처로 이끌었어요. 그곳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관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죠. 박소희 동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최 경호원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자주 대화를 나누던 친절한 경호원이죠. 아, 최 동무. 그냥 지나가다 잠깐.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최 경호원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소희 동무, 무슨 일 있었어? 요즘 동무가 관저에 오지 않는 걸 봤는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김여정 부부장님의 새로운 헤어스타일, 그날의 사건,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것을요. 최 경호원은 한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소희 동무, 그건 다 표면적인 일일 뿐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최 경호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거든요. 소희 동무, 북한에서 권력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지위를 잃는 게 아니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의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 경호원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그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장성택 부장님 일을 아시오? 그분도 한때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의 말에 저는 몸서리를 쳤어요. 장성택 처형 소식은 북한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님은 최고령도자의 동생이잖아요. 설마? 최 경호원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혈연 관계가 방패가 되진 않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지. 김정은 동지의 이복형 김정남 동지의 일도 있었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김여정 부부장님은 지금은 연금 상태나 다름없소. 외부와의 연락이 모두 차단됐고 측근들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해요. 필요할 때만 허수아비처럼 잠깐 끌어다 얼굴만 비추게 하는데 어쩌면 곧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 중이라는 발표가 나올지도 모르지. 최 경호원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요양이란 말은 종종 숙청의 전조였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지. 우선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고 그 다음 직책에서 해임돼. 그러다 갑자기 반역죄나 국가 전복 음모 같은 죄목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나면 최 경호원은 말을 멈추었어요. 하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님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으니까 아마도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요. 해외 언론에는 은퇴했다거나 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겠지. 최 경호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북한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도 말이죠. 우리는 괜찮을까요? 제 질문에 최 경호원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선택해야 할 때요, 소희 동무. 이대로 남아 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최 경호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소희 동무도 위험할 수 있어. 김여정 부부장님이 날아가는 순간 부부장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두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위험하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최 경호원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 속삭였죠. 떠나는 것을 고려해 보시오. 이곳을 떠나는 거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가 말하는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마 탈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탈북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저 혼자서는. 걱정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나도.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소. 최 경호원의 눈에서 결의가 보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죠. 그도 저와 같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어요. 탈북.
그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할지,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의 고통스러운 경험들까지,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탈북. 그 단어는 제게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 결국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최경호원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결심은 섰소. 소희 동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애쓰며 말했죠. 네, 가기로 했어요. 언제? 어떻게 가나요? 최경호원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일주일 후 밤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였죠. 그곳에서 한국행 중개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거라고요. 준비할 건 많지 않소. 옷 몇 벌과 간단한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요.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기라. 지금 제게 가장 부족한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두려움과 싸워야 했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잡히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죠. 부모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밤이 되자 최경호원이 약속한 장소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죠. 두만강에 도착하자 그는 주변을 살폈어요. 자, 이제 곧 건널 거요.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 전혀 준비되지 않았죠. 강을 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희 동무, 겁먹지 말아요. 내가 있잖소. 최경호원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우리는 조용히 강에 들어섰죠. 물은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장 같았죠.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거기서.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최경호원이 제 손을 잡았죠. 뛰시오. 빨리.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렸죠. 물속에서 뭔가가 철썩거리는 소리? 아마도 총알이 물에 맞는 소리였을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더는 못할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이 여정을 이렇게 끝낼 순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어요. 최경호원이 저를 끌어올렸죠. 우리는 숨을 고르며 잠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해냈소, 소희 동무. 우린 해냈소. 최경호원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감, 두려움,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우리는 서둘러 일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한국행 여정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의 한 미용실에 출근을 하고 제 이름이 적힌 미용사 자격증이 벽에 걸려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생소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행동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다시 미용 기술을 익혔어요. 박소희 씨, 이번 달 실적이 또 최고네요. 정말 대단해요.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제 솜씨를 알아봐주는 단골 고객들도 많이 생겼죠. 그리고 저는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독하게 돈을 벌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든든한 사람도 있어요. 소희야, 오늘 저녁에 몇 시 퇴근이야? 너가 좋아하는 삼겹살 사놨어. 최경호원.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에요. 저희는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부부가 되었죠. 와, 오빠 월급날이라고 한턱 쏘는 거야?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유롭게 오빠라고 호칭하고 삼겹살 같은 고급 음식을 먹고 편하게 드러누워 TV를 보며 김정은과 김주애를 욕하는 이 자유는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인데 이제는 일상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켠을 아리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북한에 계신 부모님, 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분들을 모셔오기 위해 최대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어요. 탈북을 한 지 1년 남짓이지만 이렇게 1, 2년만 더 모으면 저는 충분히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내후년쯤에는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겠지?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소희야. 우리가 열심히 모으면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힘내자.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하루도 맘 편하지 않았던 나날들인데 빨리 부모님을 모셔와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미용실을 열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미용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거든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짐해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김주혜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존재는 남김없이 지워버리기 위한 김정은의 노력이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과연 김여정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행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최악의 수를 두고 있는 형국인데요. 알고 보니 북한 정치의 뒤에 점쟁이 한 명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오랜 친구 현송월 그리고 한맹인 점쟁이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송월이를 북한의 유명 가수이자 김정은의 측근, 애인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아는 송월이는 그저 권력에 눈이 멀어 점술에 목을 매다는 정신나간 애입니다. 저는 송월이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컸고 부모님끼리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송월이가 성격이 꽤나 활달한 탓에 소심한 성격이었던 저는 송월이에게 끌려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좋게 표현해서 끌려다닌 거지 그냥 송월이 가방도 들어주고 뭐 사오라면 사오고 그랬어요.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송월이는 주변에 친구도 많고 활달한 편이라 동무들과 어울리려면 송월이 눈밖에 나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죠. 송월이가 가수가 되면서 바빠졌고 조금 멀어졌는데요. 그래도 고향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저를 꼭 찾았습니다. 가수로 지내면서는 누군가에게 자기 속을 다 못 털어놓겠다며 저 아니면 자기 속을 누구에게 다 이야기하냐고 푸념을 늘어놓곤 했죠. 그냥 다른 가수들 욕, 자기를 더 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었나? 2000년대 초반이었나? 송월이가 준마처녀라는 노래를 한번 좀 유행시키긴 했는데 송월이 자체는 그다지 뜨지 못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애가 끈기는 좀 있는 애라 계속 꾸준히 노래도 발표하고 무대도 서려고 하고 악단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명절이면 선물도 들고 찾아가고 안부도 챙기고 참 부지런하긴 하다 싶었죠. 은하수관 현악단으로 송월이가 가고 나서는 바쁜지 한동안 볼 일이 없었는데요. 2008년쯤이었나 송월이가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지푸념을 늘어놓고 속상한 걸 털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랑할 것이 있거나 또 귀에서 피가 나겠구만 하며 한숨을 푹 쉬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평양 시내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난 송월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광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저는 알아챘어야 했는데 제 친구가 이미 변해버렸다는 걸요. 애가 그래도 아주 나쁜 애는 아니었거든요. 욕심이 많아 그렇지. 그런데 이때쯤부터는 눈빛이 좀 돌아버린 느낌이었어요. 미영아,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송월이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사실 난 얼마 전에 맹인 무당을 만났어.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죠. 맹인 무당? 그게 누군데? 송월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백두혈통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무당이야. 내가 1999년부터 부르던 준마처녀. 알지? 그 노래가 사실 이 무당의 조언으로 시작된 거였어.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무당? 미신? 이런 것들로 출세하겠다고. 북한에서 이렇게 점을 보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오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점집을 들락날락하는 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송월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북한의 다음 후계자가 나에게 더 빠져들 거라고 무당이 말했었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는 중이야. 근데 이번에 내가 그 무당을 다시 찾아갔어. 더 큰 꿈을 위해서. 더 큰 꿈이라니?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죠. 송월이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북한을 이끌 영도자의 부인이 되는 거야. 내가 무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어.
나를 부인으로 추천해달라고 말이야. 순간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이게 제가 알던 송월이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에 미쳐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 라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죠. 며칠 후 송월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어떻게 됐어? 제가 무관심한 듯 물었어요. 송월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내부 반대가 너무 심해. 무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 속으로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곧 송월이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무당이 말하길 계속해서 준마처녀를 부르면서 김정은 동지의 마음을 사로잡으라고 하더라고.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래. 그 순간 저는 송월이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수로서 인기를 얻고 시은 욕망은 이해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얜 진짜 뭐하는 애인가 싶더라고요. 그래, 분명 내 생각대로 될 수 있을 거야.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실패해라. 이 어리석은 거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송월이는 더욱더 야망에 불탔고 저는 겉으로는 친구인 척 그녀의 곁에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송월이를 경멸하게 되었어요. 송월이가 언젠가부터는 한 번씩 부탁을 들어주면 돈도 주고 하니까 먹고 살려고 비위를 맞추긴 했지만 사실 저는 송월이의 행동이 너무나도 역겹고 한심했습니다. 송월이 말에 따르면 김정은이 자기에게 푹 빠졌다고 장담한 지 꽤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비웃었지만 편하게 웃을 수 없었어요. 진짜 점쟁이가 예언한 대로 송월이가 승승장구했거든요. 송월이는 2014년이었나 모란봉악단 단장이 되었거든요. 다른 가수들을 다 제치고 단장이 되더니 엄청나게 바빠졌고 이제 공연단을 이끌고 중국도 드나들고 그랬습니다. 내부에서도 파격적인 인사라고 보였는데 누군가가 밀어주고 있다는 게 너무 확연히 보였어요. 송월이가 바빠진 탓에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김정은 장군님이 자기 뒤에 있다는 걸 얼마나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직접적인 용어만 안 썼지 누구나 다 추측 가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투 아시죠? 걔 말투가 원래 좀 그래요. 장점이라면 좀 띄워주면 애가 술술 다 붑니다. 모르겠어요. 걔는 절 소심하고 친구도 없는 바보로 봤으니까 절 편하게 봐서 다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겠죠. 송월이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중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이야기는 장성택 처형 사건이었습니다. 제게 미리 알려줬었거든요. 좀 한가해졌다며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송월이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갑자기 얘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라며 웃더라고요. 이때 흥미가 없다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니까 엄청 흥미롭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송월아? 송월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송월이의 눈빛에서 흥분과 긴장감이 느껴졌죠. 무당이 장성택에 대해 예언했어. 장성택은 곧 처형될 거야.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장군님의 고모부를. 어떻게? 대체 왜? 무당이 장군님께 말씀드렸대. 장성택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장군님이 처리하기로 했어. 이제 곧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즉시 처형될 거야. 송월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떻게 고모부를 점쟁이 이야기 하나만 듣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대신 흥미로운 척 물었어요. 그래? 정말 그렇게 될까? 송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뿐이 아니야. 무당이 처형 방법까지 알려줬고 어떻게 끌어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까지 다 알려줬어. 아마 그 말 그대로 할 건데 나중에 TV에서 봐봐. 법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끌려나갈 거고 장성택은 고개를 떨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을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쨌든 사람이 죽는 이야기인데 이게 재밌나? 하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척 반응했죠.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된대? 곧이야. 당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되면 길어봤자 나흘 안쪽. 명목은 공화국 형법 제60이야. 내 말 그대로 될 거니까 뉴스에서 나중에 한번 봐봐. 송월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고모부를 점쟁이 말 한마디에 처형을 하려고 하고 A는 점쟁이와 내통하며 이런 정보를 먼저 받아와서 재미있다고 떠들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좀 생겼습니다. 송월아,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해도 돼? 조심스레 물었어요. 송월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잖아. 그리고
이제 곧 내 지위가 더 올라갈 거야. 장군님이 무당과 나를 더욱 신뢰하게 될 테니까. 너한테도 심부름값은 좀 더 쳐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내 뒤에 있으면 걱정이 없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송월이가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순수했던 가수 친구일까요? 적어도 예전에 송월이는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얘한테 이렇게 권력의 헛바람이 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리고 모든 불만과 어이없음은 그저 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송월이는 점점 더 무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월이 이야기에 따르면 김정은도 무당을 엄청나게 신뢰했다고 해요. 모든 대소사를 무당에게 먼저 물어봤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런 송월이를 보며 점점 더 깊은 환멸을 느꼈죠.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친구인 척 행동해야 했어요. 때로는 송월이가 주는 돈이나 선물 때문에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점쟁이가 관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전략 다 무당이 세운 거야. 송월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정은 장군님이 무당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봐, 미영아. 내가 옳았잖아. 무당을 믿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순간 저는 송월이를 향한 연민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연민은 제 친구가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분노는 그녀가 국가와 인민들의 운명을 이렇게 위험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려움.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래, 넌 대단해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송월이를 향한 경멸감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송월이의 잘못된 행동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오히려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송월이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아니 그녀의 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가족들은 안전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계속해서 송월이 곁에 머물게 했죠. 그렇게 저는 이중생활을 하게 됐어요. 겉으로는 송월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괴리감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저 내일도 또 송월이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거짓된 칭찬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권력의 그림자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어둡고 추악한 모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그림자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송월이의 야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은밀히 불러냈죠. 그날 밤 송월이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향 냄새인 듯 했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죠. 미영아,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송월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리설주를 없애려고 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송월아, 그게 무슨 소리야? 송월이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무당이 말하길 리설주만 없으면 내가 장군님의 부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대. 그래서 나 저주를 시작했어.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송월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저를 방 안쪽으로 이끌었을 때였어요. 송월이가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냄새가 났어요. 어둑한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기이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죠. 벽에는 검은 천이 둘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양탄자가 깔려 있었어요. 이리 와봐, 미영아. 송월이가 은밀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제단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위에는 리설주를 닮은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 온몸에 바늘이 꽂혀 있었죠. 인형 주변으로는 검은 초들이 원을 그리며 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이상한 모양의 돌들과 말라비틀어진 약초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무당이 특별히 만들어준 거야. 송월이가 인형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리설주의 이름을 7번 부르면서 바늘을 하나씩 꽂아. 그리고 이 주문을 외우는 거지. 송월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주문을 읊기 시작했어요. 리설주여, 너의 행운을 가져가리라. 너의 건강을 앗아가리라. 너의 아들의 지혜를 빼앗아 내 아들에게 주리라.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송어리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죠. 봐, 효과가 있다니까. 송어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설주의 큰아들. 지적 장애라며? 그건 다 내 저주 덕분이야. 무당이 그러더라고. 내 저주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나이의 불행을 이렇게 기뻐하다니.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송어리일까요? 그리고 내 아들. 송어리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되어 갔어요. 장군님과 내 사이에서 난 아들 말이야. 그 애가 요즘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알아? 수학은 기본이고 물리, 화학까지 다 잘해. 심지어 영어도 술술 나와. 송어리는 재단 위에 또 다른 인형을 가리켰어요. 이번엔 남자아이 모습이었죠. 이건 우리 아들을 위한 거야. 리설주에게 저주를 걸 때마다 이 인형에 금가루를 바르고 좋은 주문을 외워. 그럼 우리 아들이 더 똑똑해진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송어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미영아, 넌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 아들이 장군님의 후계자가 될 거야. 그러려면 리설주의 자식들을 제거해야 해. 이건 다 우리나라를 위한 거라고. 저는 송어리의 말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방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 친구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다니. 그 순간 저는 송어리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미신을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의 근원으로 여길 수 있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겉으로는 놀란 척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송어리는 제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듯 했어요. 미영아, 넌 내 유일한 친구야.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겠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울고 싶었어요. 이해는커녕 송어리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제 송어리는 제가 알던 그 순수한 가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권력에 눈이 멀어 인간성마저 잃어버린 괴물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송어리가 검은 옷을 입고 기괴한 주문을 외우는 모습, 리설주와 그의 아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 그런 꿈들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끔찍했어요. 송어리는 점점 더 저주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때로는 송어리가 저를 불러 저주 의식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어요. 또 무당과 함께 구슬할 때 필요한 물품도 제가 구해다 날라야 했습니다. 북한에 없다면 중국에 건너가서라도 사왔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공포와 혐오감에 몸서리를 쳤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미영아,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잘 될 거야. 넌 나의 오른팔이 되는 거라고. 내가 너는 아주 잘 봐줄게. 지금도 섭섭하진 않겠지만 몇 년 후면 세상이 더 달라질 거야. 송어리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짓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건 그저 알겠어, 송어라 라는 말뿐이었죠. 매일 밤 저는 양심의 가책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끔찍한 일의 방관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이 일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송어리와 무당의 힘이 이렇게나 강한데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쯤에는 저도 무당이 진짜 맞는구나 싶어서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송어리의 친구로서 그리고 그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그게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송어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죠. 미영아, 이제 내가 장군님께 직접 조언을 하고 있어. 물론 무당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정말? 그래도 그건 좀.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송어리는 제 말을 자르고 말했죠. 걱정 마. 장군님은 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내 손에서 나온다고 봐도 돼. 나 곧 승진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입단속 잘해야 해. 비밀만 잘 지켜주면 내가 평생 뒤를 봐줄게. 송어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무당의 말장난과 한 여자의 야망으로 좌우된다니? 그 순간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제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어요. 송어리의 조언으로 인해 북한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영아,
무당이 말하길 우리나라는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래. 그러니까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모든 교역을 중단하라고 장군님께 말씀드렸어. 송어리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뭐라고? 그럼 물자는 어떻게 해? 괜찮아. 무당이 말하길 우리 인민들은 강인하니까 굶주림도 이겨낼 수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송어리를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지?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국경이 봉쇄되고 교역이 중단되자 물자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죠. 배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장에서도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시장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거든요. 제발 누군가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3일째 굶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송어리와 무당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송어리에게 물었어요. 송어라,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굶고 있어. 그런데 송어리의 대답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어요. 괜찮아. 이건 다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야. 무당이 그러더라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 미국도 우리 발밑에 엎드릴 수 있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송어리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죠.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고 병원에는 약이 부족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송어리와 고위층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송어리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죠. 아줌마, 우리 엄마는 맨날 왜 저래요?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송어리의 아들조차 이 상황의 부조리함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얘야. 언젠가는 모든 게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딸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송어리 비위를 맞추며 힘겹게 키우는 내 딸이 이런 나라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니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긴 송어리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특권층의 아들이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슬픔을 보았거든요. 어쩌면 그 아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송어리에게 말했어요. 송어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봐. 이대로 가다간. 하지만 송어리는 제 말을 잘랐어요. 걱정 마. 내 아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내 딸도 내가 잘 봐줄게. 우리 편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송어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마다 저는 고민했어요. 이대로 있다간 내 딸의 미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그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고민만 가득한 채 시간이 흘러갔고 날이 갈수록 북한의 상황은 악화되어 갔어요. 하지만 송어리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무당의 말만 맹신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송어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열리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정말? 축하해, 송어라.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도 함께 갈 수 있을까? 내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딸도 공부를 좀 하잖아. 명단에 함께 넣어줄 수 있어? 송어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내 딸도 데려가. 어차피 우리 아들도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네가 함께 가주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밤마다 탈북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죠.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들키면 위험할 테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우리는 기차에 올랐죠. 송어리는 역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했어요. 미영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송어리의 말에 씩 웃어주었습니다. 그게 송어리와 저희 마지막 눈맞춤이었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안녕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송어리 아들이 배탈이 나서 다른 보이부 요원이 병원으로 데려가는 틈을 타 저는 브로커와 접선하고 딸과 함께 드디어 탈북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도망쳤어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갔죠.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위험했어요. 매 순간 붙잡힐까 두려웠고 딸은 지치고 배고파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태국에 도착해서 난민 수용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전해요. 딸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죠.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수용소에서 우리는 6개월을 보냈어요. 그동안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행을 준비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딸이 물었죠. 기뻐서 그래.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나선 그날이 생생합니다. 사실 남한 사회가 언어도 또 생활 방식도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긴 해요. 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전 못할 일이 없거든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김씨 일가가 신뢰하는 관상가, 애기 동자 등 여러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실체를 파악한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정신을 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까지 무당 손에 놀아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